5. 들쥐가 저장해둔 먹이로 목숨을 부지하는 것처럼 한스도 얼마간은 그동안 저장해둔 지식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궁핍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부질없이 애쓰는 것도 그만두었다. 모세 오경 다음에는 호머를, 크세노폰 다음에는 대수를 포기했다. 성적은 수에서 우로, 우에서 미로, 급기야는 가로 내려앉았다. 두통은 이제 일상사가 되었다. 그는 헤르만 하일너를 생각하거나 몽상을 하거나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보냈다. 선생들의 늘어만 가는 비난에 대해서도 그저 비굴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복습 지도를 맡고 있는 젊은 선생 비드리 히만이 한스의 궁색한 미소에 가슴 아파하며 궤도를 벗어난 소년을 동정과 위로로 따뜻하게 감쌌다. 하지만 다른 선생들은 모두 한스에게 분개하고 있었다. 특히 교장 선생은 한스에 대한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허영심 강한 교장 선생은 자기 눈초리의 위력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아무리 위협적으로 눈을 부릅떠도 한스가 늘 비굴한 미소만 짓는 바람에 교장 선생은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다. 이 미소는 교장 선생을 초조하게 했다. 그렇게 얼빠진 얼굴로 웃지 말게. 울어도 시원찮을 텐데 말이야. 잠시나마 한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아버지의 편지였다. 교장 선생의 편지를 받고 질겁한 아버지는 마음을 바로잡으라고 아들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이 고지식한 사나이가 구사할 수 있는 온갖 도덕적 분노를 담은 상투적 문구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편지였지만 그 속에는 부지 중에 울어버릴 것 같은 슬픔이 구구절절 담겨 있어 아들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했다. 교장 선생을 비롯하여 아버지 그리고 선생들과 조교들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청년을 키워낸다는 자신들의 의무에 충실한 지도자들은 한스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완고하고 나태한 성향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른 길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정심 많은 젊은 복습교사 말고는 그 누구도 소년의 야윈 얼굴에 떠오르는 당혹스러운 미소 뒤에서 수렁에 빠진 영혼이 헤어나지 못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쌓인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학교와 아버지, 그리고 몇몇 선생의 야만적인 공명심이 부서지기 쉬운 어린 생명을 이처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 그는 가장 감수성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소년 시절에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했던가? 왜 그에게서 토끼를 빼앗고 친구들과 격리시켰던가? 왜 낚싯질도 산책도 금지해야 했던가? 왜 그에게 별것 아닌 공명심을 부추겨 부질없고 저속한 이상을 갖게 했던가? 왜 시험이 끝난 뒤에도 마땅히 누려야 할 휴가를 빼앗았던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길바닥에 쓰러져 버린 이 망아지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마을 의사는 다시 한스를 진찰하고 성장기에 흔히 나타나는 신경쇠약이라 방학 동안 충분히 쉬고 잘 먹고 숲속의 좋은 공기를 마시면 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한스에게 방학은 너무 멀었다. 방학이 아직 3주 정도 남았을 무렵 한스는 오후 수업 시간에 심한 꾸중을 들었다. 선생이 계속 야단을 퍼붓자 한스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몸을 부들부들 떨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수업은 완전히 중단되고 한스는 반나절이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튿날 수학 선생은 칠판에 기하 도형을 그려놓고 그것을 증명하라고 한스를 불렀다. 한스는 칠판 앞에서 현기증을 일으켰다. 자를 대고 있었지만 선은 아무렇게나 휘갈겨졌고 분필과 자 모두 바닥에 떨어졌다. 한스는 그것을 주우려고 몸을 굽혔지만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일어나지 못했다. 마을 의사는 자기 환자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몹시 화를 냈다. 그는 한스가 즉시 요양을 떠나야 하고 신경 전문의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권했다. 이러다가는 무도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교장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자비하게 짜증스럽던 표정이 아버지처럼 다정하고 동정적인 표정으로 싹 바뀌었다. 그런 것쯤은 그에게 쉬운 일이었고 아주 어울리는 일이기도 했다. 교장과 의사는 각각 한스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보내고 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교장 선생의 노여움은 이제 무거운 근심으로 변해 있었다. 바로 얼마 전에 하일너 사건이 있었는데 금세 또 이런 일이 생겼으니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놀랍게도 교장 선생은 이번 일에 대해서는 훈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년이 떠날 즈음에는 한스에게 오싹할 정도로 다정하게 굴었다. 한스가 이번 요양을 위한 휴가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혹시 완쾌된다 해도 이미 무척이나 뒤처진 학생이 수업 진도를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었다. 물론 교장 선생은 떠나는 한스에게 다시 만나세 라고 격려했다. 그리고 한동안 그는 헬라스 방에 들어가 세 개의 빈 책상을 볼 때마다 재능 있는 두 소년이 사라진 책임이 자기에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울해졌다. 하지만 그는 성품이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각해봐야 소용없는 어두운 의심을 곧 떨쳐버렸다. 조그만 여행 가방을 들고 떠나가는 신학교 학생의 뒤로 교회와 문, 박공 지붕과 탑, 그리고 수도원이 사라져갔다. 숲과 언덕도 마침내 다 뒤로 사라져버리자 바덴주의 국경지대에 있는 풍요로운 과수원이 떠올랐다. 그 뒤를 이어 포르츠하임이 나타나고 곧바로 슈바르츠발트의 검푸른 전나무 숲이 이어졌다. 수많은 계곡 사이로 냇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었고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더욱 푸르고 울창한 숲은 시원스러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었다. 소녀는 낯익은 고향 풍경에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정작 고향이 가까워지자 마중 나와 있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소박한 기쁨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슈투트가르트로 시험 보러 갔던 일, 마울브론으로 입학하기 위해 여행했던 일이 그때의 긴장과 불안, 기쁨 그대로 생생하게 느껴졌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모든 일이 대체 무엇 때문이었던가? 한스 역시 자기가 2번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신학교니 학문이니 모든 야심적인 희망도 이젠 다 끝나버렸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단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시켰다는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지금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푹 자고 마음껏 울고 실컷 꿈을 꾸게 혼자 내버려두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아버지한테서 그런 일을 바랄 수 없다는 것 또한 한스는 알고 있었다. 기차 여행이 끝날 즈음 극심한 두통이 다시 시작되었다. 어릴 때 그토록 열심히 돌아다니던 언덕과 숲을 지나는 동안에도 그는 창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그래서 하마터면 낯익은 고향역에서 내리지 못할 뻔했다. 우산과 여행 가방을 들고 기차에서 내리자 아버지는 찬찬히 아들을 살폈다. 교장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실망과 분노는 두려움으로 변해 있었다. 마르고 쇠약해 보이긴 해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건강해 보여서 그나마 아버지는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의사와 교장 선생이 써보낸 신경병에 대한 남모를 불안과 공포였다. 그의 집안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신경병을 앓은 사람이 없었다. 이런 병을 앓는 사람 얘기를 할 때에는 언제나 조소와 경멸, 연민이 따라붙기 마련이었고 무조건 미치광이처럼 취급했다.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역시 그랬다. 그런데 한스가 그런 꼴로 돌아오다니. 첫날 소녀는 별말 없이 집안에 받아들여진 것이 기뻤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자상하게 대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는 것, 몰래 자기의 동정을 살핀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움츠러들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다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맑은 날에는 몇 시간이고 숲에서 뒹굴었다. 그곳에서 소년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그의 상처 입은 영혼에 어렴풋한 빛을 남기며 스쳐 지나갔다. 꽃이나 딱정벌레를 들여다보고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산짐승의 발자취를 쫓기도 했지만 늘 잠시뿐이었다. 대개는 잊기 위해 나른하게 누워 아픈 머리를 감싸주고 무엇이든 생각해보려고 애쓰지만 끝내는 미지의 꿈들이 다시 나타나 그를 머나먼 다른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헤르만 하일너가 죽어서 들것 위에 누워있는 꿈을 꾼 적도 있었다. 한스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자 교장 선생과 선생들이 그를 밀쳐냈다.
다시 다가가려 하자 뺨을 철썩 때렸다. 라틴어 학교의 교장 선생과 슈투트가르트의 시험관들도 거기 있었는데 모두 화난 얼굴들이었다. 갑자기 물에 빠져 죽은 힌두가 누워 있었다. 높다란 예식용 모자를 쓴 그의 아버지가 슬픈 얼굴로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도망친 하일너를 찾아 숲속을 달리는 꿈도 꾸었다. 멀리 나무들 사이로 하일너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한스가 그의 이름을 부르려 할 때마다 순식간에 그의 모습은 사라져버렸다. 마침내 하일너가 멈춰섰다. 있지? 나 여자친구 있어. 그리고 그는 깔깔 웃으며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런 꿈도 있었다. 약간 마른 아름다운 남자가 배에서 내리고 있었다. 고요하고 거룩한 눈과 평화롭고 아름다운 손을 갖고 있었다. 한스는 그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어느새 그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건 대체 무슨 뜻일까? 한스는 곰곰 생각했다. 갑자기 복음서의 한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다. 사람들은 곧 예수이신 줄 알고 그리로 달려가니라. 한스는 갑자기 단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동사의 현재형, 부정형, 완료형과 미래형, 그리고 단수일 때와 복수일 때의 변화형을 하나하나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막히면 불안해져서 식은땀이 흘렀다. 얼마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머릿속이 온통 상처투성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얼굴은 어느새 체념과 죄의식이 서린 나른한 미소로 일그러지고 교장 선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얼빠진 얼굴로 웃지 말게. 울어도 시원찮을 텐데 말이야. 상태가 좋은 날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가정이는 심각한 얼굴로 한스에 대한 진찰 소견을 하루하루 미뤘다. 그는 옛날에 어머니를 치료하다가 사망 진단을 내린 사람이었고 지금은 아버지의 가벼운 관절통을 보살펴주고 있었다. 한스는 라틴어 학교의 마지막 2년 동안 친구를 한 명도 사귀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당시에 같은 반 친구들은 이미 고향을 떠났거나 견습공이 되어 바쁘게 살고 있었다. 한스는 그들 가운데 누구하고도 친하지 않았고 그들 역시 한스에게 관심이 없었다. 두 번쯤 옛날 교장 선생이 두세 마디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었고 라틴어 선생과 목사도 거리에서 만나면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여주기는 했지만 이제 그들에게 한스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였다. 그는 이미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아니고 온갖 씨를 뿌릴 수 있는 밭도 아니었다. 그를 위해 시간을 내고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었다. 목사가 조금만 애정을 가지고 한스를 돌보아 주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가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 그가 가진 것이라곤 고작 학문, 적어도 학문에 대한 탐구심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미 아낌없이 주었다. 그리고 그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기꺼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류의 목사는 절대로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고뇌를 덜어주는 선한 시선과 다정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역시 한스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감추려고 애를 쓰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스의 친구도 위로자도 될 수 없었다. 이렇게 모두에게 버림받고 소외당한 한스는 조그만 뜰에 양지 바른 곳에 쪼그리고 앉거나 숲속에 누워 몽상에 잠기거나 괴로운 상념에 쫓겼다. 책을 펴면 언제나 머리와 눈이 아팠다. 그리고 순식간에 수도원 시절이라는 악령이 나타나서 무시무시한 꿈의 한 구석으로 그를 끌고 가서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를 꽉 붙들어 놓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뇌와 고독 속에 버려진 병든 소년 한스에게 위로자의 가면을 쓴 또 다른 악령이 다가와 달라붙었다. 죽음. 권총을 구하거나 숲속 어딘가에 밧줄을 매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었다. 죽음은 매일 그의 산책길을 따라다녔다. 그는 조용하고 외딴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곳을 발견했다. 그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에 갔다. 언젠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죽어있는 자신을 발견하리라고 상상하며 야릇한 희열을 느끼기도 했다. 밧줄을 매달 나뭇가지도 정해놓았고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도 확인했다. 이제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짤막한 편지와 헤르만 하일너에게 보내는 아주 긴 편지를
조금씩 상당한 기간을 두고 썼다. 그 편지들은 이제 자신의 주검 옆에서 발견될 것이다. 준비가 모두 끝나자 한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다. 운명의 나뭇가지 아래서 그를 짓누르던 압박감은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생각은 점점 굳건해졌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한스는 마지막 날들의 찬란한 햇빛과 고독한 꿈을 마음껏 맛보려 했다. 낯익은 환경 속에서 자기의 위험한 결심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즐거웠다. 의사를 만날 때마다 한스는 생각했다. 글쎄, 두고 보시라니까. 운명은 소년이 자신의 암울한 목표를 즐기도록 내버려두고 그가 날마다 죽음의 잔에서 기쁨과 열정을 한두 방울씩 찔끔찔끔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운명의 여신에게 상처 입은 젊은 영혼 하나쯤이야 하찮을지 모르지만 그렇다 해도 그 영혼은 자기 존재의 수레바퀴를 다 그려야만 한다. 좀 더 깊은 인생의 쓰고 단물을 마시기 전에는 무대에서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뇌리를 떠나지 않던 고통스러운 상념은 점점 사라졌다. 그는 나른하고 무기력하게 체념하는 기분이 되어 하루하루 날이 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별다른 애착도 관심도 없이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을 때에는 몽유병자나 어린아이처럼 보이기도 했다. 어느 날 나른하고 울적한 기분으로 뜰의 전나무 밑에 앉아있던 한스는 라틴어 학교 시절에 배운 오래된 식구가 문득 떠올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아, 난 너무 지쳤어. 아, 난 너무 피곤해. 지갑 속엔 돈 한 푼 없고 가방도 텅텅 비었다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20번쯤 이 노래를 불렀다. 마침 창가에 서 있던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차가운 감성은 그처럼 이유 없이 유쾌한 노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들의 정신병이 나을 가망이 없다는 생각에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부터 그는 아들을 더욱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고 아들도 물론 그것을 눈치채고 괴로워했다. 그래도 아직은 그 단단한 나뭇가지에 밧줄을 걸 시기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무더운 계절이 다가왔다. 주시험과 그때의 여름방학으로부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다. 한스는 가끔 그 무렵의 일을 생각해 보았지만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이제는 상당히 둔해진 것이다. 다시 낚시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에게 부탁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강 가까이 갈 때마다 그는 고통을 느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기슭에 오래도록 서서 소리 없이 헤엄치는 검은 물고기를 열띤 눈으로 뒤쫓았다. 매일 저녁 그는 강 위쪽으로 수영하러 갔다. 감독관 게슬러의 조그만 집을 지나가다가 3년 전에 짝사랑했던 엠마 게슬러가 집에 돌아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몇 번 그녀를 보았는데 이젠 전처럼 사랑스럽지 않았다. 예전에는 여릿여릿한 몸매였는데 지금은 다 자란 처녀가 되어 있었다. 투박한 걸음걸이와 아이답지 않은 최신 헤어스타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긴 옷, 게다가 숙녀답게 보이려는 시도는 거의 꼴불견이었다. 한스는 그녀를 비웃으면서도 동시에 슬프기도 했다. 그녀를 만날 때마다 느꼈던 묘하게 감미롭고 우울하고 따뜻하던 감정이 떠올랐던 것이다. 사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지금과 달랐다. 훨씬 더 아름다웠고 훨씬 더 생기발랄했다. 오랫동안 라틴어, 역사, 그리스어, 시험, 신학교, 그리고 두통밖에 모르고 살았지만 전에는 동화책도 있었고 도둑 이야기책도 있었다. 뜰에는 자신이 만든 조그만 물레방아가 돌고 있었고 저녁이면 나숄튼의 현관에 모여 리제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땐 가리발디라 불리던 이웃집 요한 할아버지가 강도 살인범이라 믿었고 그런 꿈을 꾸기도 했다. 1년 내내 그가 손꼽아 기다리던 일들도 한두 달에 한 번꼴로 있었다. 건초 말리는 날, 클로버 베는 날, 첫 낚싯질, 가재 잡기, 홈열매 따기, 나무를 흔들어서 자두 따기, 감자밭을 불태워 잡초 태우기, 곡식 타작 시작하는 날 등등. 그 사이에는 언제나 즐거운 일요일이며 축제일들이 끼어 있었고
이상한 매력으로 그를 잡아끄는 것들도 아주 많았다. 집들, 좁은 골목, 건초 곳간의 다락, 우물, 담장, 그리고 다양한 부류의 인간이나 동물들, 그 모두가 즐겁고 친숙하고 혹은 수수께끼처럼 마음 설레게 했다. 홈 열매를 따면서 동네 누나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어느새 가사를 외기도 했었다. 대개는 밝고 웃기는 내용이었지만 아주 슬픈 노래도 덜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느덧 하나둘씩 사라져버렸다. 처음에는 저녁에 리제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일이 사라졌고, 다음에는 일요일 아침에 낚시하는 일이 사라졌고, 동화책을 읽는 일이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호별매를 따는 일과 뜰에서 물레방아를 지켜보던 일도 사라졌다. 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조숙한 소년 한스는 이제 병든 나날 속에서 또 다른 어린 시절을 체험하게 되었다. 빼앗긴 어린 시절에 대한 동경이 급격히 끌어올라 그는 이미 어둑해진 시절을 향해 다름질쳤다.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숲속을 헤매고 다니는 그에게 추억은 병적일 정도로 강렬하고 뚜렷했다. 옛날에 실제로 체험했을 때와 똑같은 따스함과 정열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체험했다. 빼앗기고 훼손된 그의 어린 시절이 오랫동안 막혀있던 샘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그의 내부에서 뿜어나왔다. 둥글게 다듬어진 나무가 뿌리 가까운 곳에서 싹을 내는 것처럼 꽃봉오리인 채로 시들어버린 영혼은 약속으로 가득 찬 봄날과도 같은 어린 시절로 곧잘 돌아가는 법이다. 그곳으로 돌아가면 새 희망이 돋아나고 잘려버린 목숨의 실이 다시 이어질 것처럼. 뿌리 근처에서 움튼 새싹은 부쩍부쩍 하루가 다르게 자라지만 절대로 다시 나무가 되지는 못한다. 한스 기벤라트도 그랬다. 그러니 그의 꿈속 어린 시절을 따라가 보자. 기벤라트의 집은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거리 사이에 있는 오래된 돌다리 근처 모퉁이에 있었다. 한스의 집이 속해 있는 게르버 거리는 마을에서 가장 길고 넓고 품위 있게 쭉 뻗어 있었고, 다리 건너편 거리는 가파른 오르막길이었는데 짧고 비좁고 초라했으며 매의 거리라고 불렸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어느 음식점 간판에 그려져 있던 매 그림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게르버 거리에는 선량하고 성실한 토박이들이 살았는데 집에는 모두 가족묘지와 정원이 있었다. 정원은 집 뒤에 언덕을 타고 가파른 경사를 이루며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 울타리는 노란 금작화로 덮인 1870년대 철뚝과 접해 있었다. 게르버 거리와 품위를 견줄 만한 곳이 있다면 교회, 군청, 재판소, 시청과 목사관이 있어 청결하고 깔끔한 도시 분위기를 풍기는 시내의 광장 정도였다. 게르버 거리에는 비록 공공건물은 하나도 없었지만 인상적인 대문이 달린 오래되거나 혹은 새로 지은 주택들과 고풍스러운 목조 건물, 그리고 산뜻하고 밝은 색깔의 박공지붕들이 한쪽으로만 늘어서 있는 모습이 친근하고 밝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거리의 한쪽에는 나무를 쌓아 만든 울타리 아래로 강이 흐르고 있었다. 게르버 거리가 길고 넓고 밝고 품이 있다면 매의 거리 골목은 정반대였다. 다 쓰러져가는 어두침침한 집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담벼락들은 하나같이 군데군데 회칠이 부서져 떨어져 나갔으며 박공지붕은 앞으로 기울어져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금가구 부서진 문과 창문들은 판자로 몇 겹씩 덧대어져 있었고 굴뚝은 기울어져 있었으며 홈통은 성한 데가 없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속에서도 서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간과 햇빛을 차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좁다란 골목은 참 묘하게도 구부러져 있어서 낮에도 늘 어두컴컴했는데 비가 올 때나 해가 진 뒤에는 완전히 축축한 암흑의 세계로 바뀌었다. 어느 집이나 창문 앞에 내건 장대와 줄에 세탁물이 잔뜩 널려 있었다. 그 비좁고 초라한 거리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던 것이다. 새들어 사는 사람이나 하숙하는 사람들 말고도 쓰러져가는 낡은 집들 구석구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런 곳에는 언제나 가난과 범죄, 질병이 들끓게 마련인지 티푸스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그곳이었고
살인이 있었다 하면 역시 그곳이었다. 누가 도둑질을 당했다면 무조건 매의 거리부터 뒤졌다. 떠돌이 상인들도 그곳에 싸구려 여인 속에 묵었는데 은식기 광택제를 파는 괴팍한 호테호테와 가위를 파는 아담 히텔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고 수군거렸다. 저학년 시절의 한스는 매의 거리에 자주 놀러 다녔다. 낡아빠진 옷을 입은 옅은 금발 아이들 무리에 섞여 악명 높은 로테 프로밀러가 들려주는 살인 이야기를 들었다. 로테 아줌마는 어느 여인숙 주인과 살다가 헤어진 뒤에 5년이나 감옥에 있었다. 옛날에는 소문난 미인이었던 그녀는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 애인이 여럿 있어서 이따금 추문이 돌기도 하고 칼부림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었는데 공장 일이 끝나면 커피를 끓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에 동네 안악들이나 젊은 노동자들 말고도 이웃 아이들까지 문지방에 모여 앉아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까맣게 그을린 돌화로 위에서는 주전자의 물이 펄펄 끓고 그 옆에 놓인 기름 촛대는 푸른빛 감도는 석탄불과 야릇하게 어우러지며 사람으로 가득 찬 방을 비춰 벽과 천장 위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흔들거리게 했다. 8살 때 알게 된 핑켄바인 형제와는 아버지가 엄격하게 금지했는데도 1년 가까이 친하게 지냈다. 그 거리에서조차 가난한 아이들이었던 돌프와 에밀 핑켄바인은 체리와 사과를 훔치고 소소하게 살림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온갖 종류의 속임수와 장난에 능했다. 그들은 새알, 납덩어리, 까마귀 새끼, 찌르레기, 토끼를 팔았고 거리에 있는 모든 집의 뜰을 자기 집처럼 잘 알고 있었다. 담벼락에 아무리 뾰족한 가시나 유리 조각을 박아놓아도 형제는 쉽게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가까웠던 친구는 매의 거리에 사는 헤르만 레히텐하일이었다. 고아인데다가 병약하고 조숙했던 헤르만은 한쪽 다리가 짧아 늘 지팡이를 짚고 다녔으며 당연히 골목에서 벌어지는 아이들의 놀이에도 끼지 못했다. 가냘픈 몸집에 조숙하고 무뚝뚝한 입과 굉장히 뾰족한 턱을 갖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늘 병색이 짙었다. 그는 손재주가 아주 뛰어났는데 특히 낚시에 대해서는 격렬한 열정을 보였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한스에게 옮겨졌다. 한스는 그 무렵 낚시 허가증이 없었기 때문에 두 소녀는 아무도 모르는 구석진 장소에서 낚시를 했다. 사냥이 즐거운 것이라면 밀렵은 더없이 즐거운 법이다. 절름발이 헤르만은 한스에게 낚싯대 자르는 법, 낚싯바늘을 뾰족하게 가는 법, 말총 꼬는 법, 실을 물들이는 법을 정확하게 가르쳤다. 또한 날씨 보는 법, 물 살피는 법, 결을 뿌려 물을 흐리게 하는 법, 먹이 선택법, 먹이 다는 법 역시 정확하게 가르쳤다. 물고기 종류를 가려보는 법, 낚을 때 물고기 상태를 알아내는 법, 적당한 깊이로 실을 들이우는 방법도 가르쳤다.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다. 그는 한스에게 현장에서 실을 당기고 늦추고 하는 순간의 강약이며 미묘한 느낌을 알려주었다. 가게에서 파는 예쁜 낚싯대나 코르크, 유리실 등 모든 인공적인 낚시 도구를 경멸하고 비웃으며 자기가 만들어 짜맞춘 도구로 해야 진짜 낚시라고 한스에게 가르쳤다. 핑켄바인 형제와 한스는 싸움 끝에 헤어졌다. 조용한 절름발이 친구 레히텐하일은 다른 이유로 한스를 떠났다. 2월의 어느 날 옷을 벗어둔 의자 위에 목발을 올려놓고 초라한 침대에 누운 그는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아무도 모르게 숨지고 말았다. 매의 거리는 그를 곧 잊었지만 한스만은 오래도록 그를 마음속에 간직했다. 매의 거리에는 별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았다. 술을 너무 마셔서 해고당한 우편집배원 레텔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는 2주에 한 번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거나 밤중에 소란을 부렸다. 하지만 평소에는 어린아이처럼 순박하고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한스에게 타원형의 담뱃갑에서 나는 냄새를 맡게 하기도 하고 한스가 잡아온 물고기를 버터에 구워 함께 나눠 먹기도 했다. 그는 유리 눈알이 박힌 박제 독수리와 옛날 춤곡을 가냘프고 곱게 연주하는 낡은 오르골 시계를 갖고 있었다.
또 맨발일지언정 커프스 단추는 꼭 달고 다니는 늙은 기계공 포르슈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이었기 때문인지 그는 성경을 절반은 외우고 있었고 격언이나 도덕적 금언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여자나 쫓아다니고 술을 퍼마셨으며 취하기만 하면 기벨라트의 집 모퉁이에 걸터앉아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장황하게 격언들을 늘어놓았다. 한스 기벨라트, 내 훌륭한 아들. 내 너에게 말하노니 잘 들어라. 집회서에서 뭐라든 남에게 그릇된 충고를 하지 않고 그로 인해 나쁜 마음을 품지도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아름다운 나무에 달린 푸른 잎이 혹은 떨어지고 혹은 다시 자라나듯 사람들의 운명도 이와 같으니라.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태어난다. 자, 이제 꺼져, 이 악당 같은 놈. 포르슈 노인은 경건한 격언 말고도 무시무시한 유령 이야기와 전설을 아주 많이 알고 있었다. 그는 유령이 나오는 장소도 알고 있었지만 얘기를 하면서도 언제나 스스로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는 듣는 사람을 비웃는 것처럼 일부러 내뱉는 말투로 시작하지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점점 겁에 질린 사람처럼 몽을 웅크리면서 소리를 낮추어 결국에는 소름 끼치도록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되었다. 이 가난하고 비좁은 골목에는 한스를 유혹하는 무시무시한 추억들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자물쇠 장수 브랜들레의 작업장은 문을 닫은 뒤로 황폐하게 방치되어 있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떠들썩한 골목길을 우울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세수도 하지 않은 지저분한 얼굴로 누더기 옷을 걸치고 돌아다니던 동네 아이가 하나라도 잡히기만 하면 아주 고소해하면서 아이의 귀나 머리칼을 잡아당기고 온몸이 파랗게 멍들도록 마구 꼬집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집 계단 위에서 아연 철사로 목맨 채 발견되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끔찍한지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한참 뒤에 포르슈 영감이 뒤로 가서 가위로 철사줄을 끊었다. 혀를 길게 내민 시체는 계단을 떼굴떼굴 굴러 두려움에 떠는 구경꾼들 속으로 떨어졌다. 밝고 넓은 게르버 거리를 나와 어둡고 음침한 매의 거리로 들어설 때마다 한스는 묘하게 메스꺼운 공기와 함께 즐거우면서도 어딘지 소름 끼치는 압박감을 느꼈다. 호기심, 공포, 떳떳하지 못한 양심, 즐거운 모험에 대한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매의 거리는 지금도 옛 이야기나 기적,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무서운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고 마법이나 유령이 진짜처럼 믿어지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영웅전설이나 추잡한 로이틀링의 통속소설을 읽을 때처럼 고통스럽고도 달콤한 전율을 느낄 수 있었다. 선생에게 걸렸다 하면 무조건 빼앗기게 마련인 그 책에는 태양 비루툴레, 가죽 벗기는 하네스, 칼부림의 카를레, 역마차의 미헬이나 그 비슷한 암흑의 영웅들, 중범죄자들, 사기꾼들의 악행과 그 처벌에 대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매의 거리 말고도 어두운 지붕 및 다락방이나 골방처럼 자신을 잊을 수 있는 특별한 곳이 또 하나 있었다. 낡고 거대한 가죽 공장 건물의 어두컴컴한 지붕 및 다락에는 커다란 가죽들이 매달려 있고 지하실에는 뚜껑 달린 구멍과 통행이 금지된 통로가 있었다. 저녁마다 리제가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동화를 들려주던 곳이 바로 여기였다. 매의 거리보다 조용하고 친근하고 인간적이었지만 수수께끼 같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었다. 가죽 기능공들이 굴이나 지하실, 무두질 작업장에서 일하는 모습은 늘 기묘하고 독특한 느낌을 주었다. 무척 커다란 여러 개의 방들은 늘 조용하고 매력적인 긴장감에 쌓여 있었다. 건장하고 거칠고 짜증 잘 내는 공장 주인을 사람들은 식인종 피하듯 피해 다녔다. 하지만 리제는 이 괴상한 건물 안을 요정처럼 돌아다녔다. 그는 모든 아이들과 새들, 고양이들과 강아지들에게 정감 넘치는 수호신이자 어머니였다. 그녀는 옛 이야기와 노래도 잔뜩 알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에 뚝 떨어져 서먹서먹해진 이 세계 속에서 소년의 동심과 꿈이 움직이고 있었다. 극심한 환멸과 절망에서 이미 흘러가 버린 좋았던 시절로 도망쳐 온 것이다. 아직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시절, 세계가 온통 거대한 마법의 숲처럼 보이던 그 시절로. 무시무시한 위험과 마법에 걸린 보물,
그리고 에메랄드 성을 깊숙이 감춰두고 있던 그 마법의 숲으로 한스는 다시 발을 들여놓았다. 하지만 기적이 나타나기도 전에 그는 이내 지쳐버리고 말았다. 이미 추방당한 인간은 비밀에 둘러싸인 어두컴컴한 입구에서 그저 기웃거릴 뿐이었다. 한스는 매의 거리에 다시 몇 번 가보았다. 어둠침침한 골목에서는 여전히 악취가 풍기고 있었고 빛이 들지 않는 계단도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늙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문 앞에 걸터 앉아 있는 것도 여전했고 지저분한 엷은 금발 아이들이 고함치며 달리는 것도 똑같았다. 기계공 포르슈는 수줍게 인사하는 한스에게 퉁명스럽게 빈정댔다. 너무 늙어서 한스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가리발디라 불렀던 요한 할아버지와 로테 프로밀러는 죽고 없었지만 우편지배원 레탈러는 아직 그곳에 살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오르골 시계를 망가뜨렸다고 투덜거리면서 한스에게 냄새 맡는 담배를 권하고 그에게서 뭐든 뜯어내려고 했다. 한스는 그에게서 핑켄바인 형제의 소식을 들었다. 지금 담배 공장에 다니는 한 아이는 벌써부터 어른처럼 술을 엄청나게 퍼마시고 다른 한 아이는 교회 바자회에서 칼부림을 일으킨 다음에 도망쳐서 벌써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온통 우울하고 한심스러운 일들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가죽 공장에 갔다. 그 크고 낡은 건물 속에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온갖 기쁨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문을 지나 습기 찬 뜰을 건너 안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울퉁불퉁한 계단과 돌을 깐 문어기를 지나 어두운 막다른 계단에 닿자 그는 손으로 더듬으며 가죽을 펼쳐 매달아 말리는 건조장으로 나왔다. 코를 찌르는 가죽 냄새와 함께 추억들이 뭉게구름처럼 불쑥 솟아올랐다. 거기서 다시 계단을 내려가 뒤뜰로 나오자 가죽을 무두질하는 굴과 가죽 찌꺼기를 말리는 높은 건조대가 보였다. 건조대 위에는 좁다란 지붕이 덮여 있었다. 역시 담장 앞 의자에 리제가 앉아서 바구니에 든 감자의 껍질을 벗기며 둘러앉은 몇몇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한스는 어두운 문턱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평화로운 느낌이 저물어가는 가죽 공장 뜰에 가득 차 있었다. 뜰의 담장 너머로 흐르는 잔잔한 강물 소리와 감자 껍질을 벗기는 그녀의 칼소리,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 소리뿐이었다. 아이들은 쪼그리고 앉은 채 이야기에 취해서 거의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밤중에 강 저편에서 어린아이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성 크리스토퍼 이야기였다. 한스는 한동안 귀를 기울이다가 슬며시 캄캄한 입구를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결국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리제의 곁에 앉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매의 거리처럼 가죽 공장도 이젠 끝이었다. 6. 가을이 깊었다. 검은 전나무숲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화렵수들이 횃불처럼 노랗게 또는 빨갛게 불타올랐다. 골짜기에는 짙은 안개가 오래도록 가득히 차 있었고 아침이면 강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창백한 전 신학생 한스는 여전히 빈둥거리며 매일 밖으로 나돌아다녔다. 그는 무기력하고 우울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피하고 있었다. 의사는 물약과 간유와 달걀, 냉수마차를 권했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다.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 건강한 삶에는 나름의 내용과 목표가 있어야만 하는데 젊은 기벤라트의 삶에서는 그것들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를 석이나 기능공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아직 허약해서 우선은 체력을 길러야 했지만 이제는 그의 앞날을 진지하게 생각할 시점이었다. 처음에 혼란스러운 상념들이 희미해지고 자살에 대해서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된 이후로 한스의 변덕스러운 흥분과 불안은 잔잔한 우울증으로 바뀌었다. 한스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그 부드러운 늪으로 천천히 빠져들어갔다. 가을 벌판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는 계절의 영향에 굴복했다. 저무는 가을, 조용히 떨어지는 낙엽, 갈색으로 물든 초원, 짙은 새벽 안개, 익을 대로 익어 이제는 축 늘어진 채 말라가는 온갖 식물들, 그 모든 것에서 그는 다른 병자들처럼 우울과 절망을 느꼈다. 소멸하고 잠들고 죽고 싶다고 갈망하면서도
자기의 젊음이 그러한 갈망에 거역하고 은밀히 삶에 집착한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는 나무가 노란색에서 갈색 그리고 벌거숭이가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숲에서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희뿌연 안개, 마지막 과일까지 다 따버리고 시들어가는 곽꽃밖에 남지 않은 정원, 물놀이와 낚시도 끝나 이젠 낙엽으로 덮인 강을 지켜보았다. 강기슭에는 몇몇 건장한 가죽공장 직공들만이 추위를 견디며 일하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과즙을 찬 찌꺼기들이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다. 과즙 작업장이나 물레방앗간에서도 과즙 짜기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발효하는 과즙 냄새가 거리마다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다. 아래쪽에 있는 물레방앗간에서 조그만 앞찾기를 빌린 구두방의 플라이크 아저씨가 과즙 짜는 일을 도와달라고 한스를 불렀다. 물레방앗간 앞뜰에는 크고 작은 앞찾기와 수레,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와 부대, 손잡이가 달린 통과 등에 짊어지는 통, 대야의 산더미처럼 쌓인 갈색의 과일 찌꺼기, 나무지렛대, 손수레, 비어있는 수레 따위가 있었다. 움직일 때마다 삐거덕, 찍찍, 드르릉 털털 신음소리를 내는 앞찾기는 대부분 녹색이었는데 황갈색 과일 찌꺼기와 사과 바구니, 담록색 강물과 왼발의 아이들, 그리고 맑은 가을 햇빛과 어우러져 가슴 설레는 희열과 삶의 즐거움, 풍요로움을 느끼게 했다. 사과가 으스러지면서 내는 소리를 들으면 군침이 돌아서 누구라도 당장 사과를 움켜쥐고 덥석 한 입 베어 물지 않을 수 없었다. 대롱 속에서 방금 짠 달콤한 과즙이 햇빛을 받아 적황색을 띤 채 흘러나왔다. 한 잔 급히 맛을 보면 온몸을 타고 흐르는 상쾌한 행복감에 눈이 촉촉해질 지경이었다. 그 즐겁고 강렬한 향기가 사방의 공기를 저 멀리까지 가득 채웠다. 이 향기야말로 한 해를 통틀어 가장 근사한 수확의 정수이다. 겨울을 앞두고 포근한 5월비, 시원하게 퍼붓는 여름비, 신선한 가을 아침 이슬, 다정한 봄 햇살과 이글거리는 여름볕, 하얗고 빨간 꽃망울, 잘 익은 과일나무의 젓갈색 윤기 등 계절과 함께 찾아오는 온갖 아름답고 즐거운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멋진 나날이었다. 부자도 거만한 사람들도 모두 나와서 사과를 손에 들고 무게를 가늠해보고 한 다스짜리 사과 포대를 세거나 휴대용 은잔으로 맛을 보면서 자기 과즙에는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겨우 사과 한 포대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유리잔이나 대접으로 맛을 보면서 과즙통에 물을 탔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자부심이나 행복이 덜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유로 과즙을 짜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친구나 이웃사람의 앞찾기를 찾아다니며 과즙을 한 잔씩 얻어마시고 사과를 한 개씩 받아 주머니에 넣기도 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도통한 사람처럼 전문적인 어휘를 구사하며 지식을 과시했다. 아이들은 너나 없이 모두 작은 잔을 들고 뛰어다녔는데 손에는 모두 먹다 남은 사과와 빵 한 조각을 들고 있었다. 과즙을 먹을 때 빵을 곁들이면 절대로 배탈이 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어른들의 고함 소리도 어찌나 분주하게 오가는지 아이들의 소란 묻지 않게 정신을 쏙 빼는 것이었다. 하네스, 이리 와서 한 잔 마셔. 고맙지만 난 이제 배가 너무 불러. 100파운드에 얼마 줬어? 4마르크. 그래도 좋은 거야. 자, 맛 좀 봐. 사과 포대가 너무 빨리 열리는 바람에 땅바닥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귀찮은 일이 이따금 생기기도 했다. 야단났군. 좀 도와줘. 장난꾸러기 녀석들은 도우면서 사과를 슬쩍 했다. 야, 그러면 못 써. 먹고 싶다면 얼마든지 먹게 해주겠지만 훔치는 건 안 돼. 이런 때에 귀찮은 노인들이 빠질 리 없었다. 과즙을 짜지 않은 지 벌써 오래됐지만 노인들은 과즙 짜는 일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훨씬 값싸고 품질도 좋아서 설탕을 곁들인다는 따위는 아무도 몰랐던 옛날 이야기를 했다. 아무튼 그 무렵에는 과일 맺는 자체가 지금과 전혀 달랐다나. 어쨌든 이 말 많은 노인들은 올해에도 역시 마음껏 과즙을 먹고 아직 치아가 성한 사람은 사과도 마음껏 먹었다.
배를 너무 먹어서 배탈이 난 사람도 있었다. 플라이크 씨의 앞찾기는 그 북적이는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고 견습공들이 그를 돕고 있었다. 그는 늘 바덴 지방에서 사과를 들여와서 언제나 최상의 과즙을 만들었다. 그런 은근한 자부심 때문에 그는 맛 좀 보자는 사람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다. 그의 아이들은 신바람이 나서 사람들 속을 누비고 다녔다. 하지만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은 그의 어린 견습공이었다.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난 이 소녀는 오랜만에 집 밖에 나와서 이렇게 힘껏 움직이며 일하는 것 자체가 마냥 기뻤다. 더구나 이 고급 과즙은 또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시골 청년다운 건강한 얼굴로 사티로스의 가면처럼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는 구두장의 손의 손은 여느 일요일보다도 깨끗했다. 이곳에 막 도착했을 때 한스 기벨라트는 불안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었다. 첫 번째 앞찾기에서 나숄트의 리제가 그에게 과즙이 담긴 잔을 건넸다. 그는 맛을 보았다. 달콤하고 강렬한 과즙의 맛과 함께 어린 시절에 즐거웠던 가을 추억들이 마음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동시에 다시 한번 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유쾌해지고 싶은 마음이 살그머니 고개를 들었다. 낯익은 얼굴들이 그에게 말을 걸고 과즙이 담긴 잔을 내밀었다. 그래서 플라이크의 앞찾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벌써 주위의 즐거운 기분이 그를 사로잡은 뒤였다. 그는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들떠서 구두방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과즙에 관한 상투적인 농담을 늘어놓기까지 했다. 구두방 아저씨는 놀라움을 감추고 명랑하게 그를 맞았다. 반 시간쯤 뒤에 파란 치마를 입은 아가씨가 와서 명랑하게 인사하고 이를 거들기 시작했다. 얘는 하일브론에서 온 내 조카딸이야. 포도가 많이 나는 지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일에는 아주 익숙하지. 구두방 아저씨가 한스에게 말했다. 엠마는 18이나 19쯤 되어 보였고 몸놀림이 가볍고 명랑했으며 보통 키에 튼튼하고 훌륭한 몸매였다. 동그란 얼굴에 따스한 검은 눈, 키스하고 싶어지는 귀여운 입이 쾌활하고 영리해 보였다. 아무튼 건강하고 명랑한 하일브론 아가씨인 것은 분명했지만 도무지 경건한 구두방 아저씨의 친척일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은 밤마다 버릇처럼 성서를 읽는 사람의 눈이 절대로 아니었다. 한스는 갑자기 다시 쓸쓸한 얼굴이 되어 엠마가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기는커녕 웃고 떠들면서 어떤 농담도 재치 있게 받았다. 그는 부끄러워서 입을 꼭 다물고 말았다. 존칭을 써야 하는 젊은 아가씨와 사귀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왠지 비위상하는 일이었다. 게다가 이 아가씨는 지나치게 활발하고 수다스러웠으며 그가 거기 있건 수줍어하건 전혀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수레바퀴에 치인 달팽이처럼 촉수를 움츠리고 껍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는 그저 따분한 척하려고 했지만 누구의 눈에도 방금 옆에서 누가 죽은 사람처럼 슬퍼 보일 뿐이었다. 아무튼 그에게 신경 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물론 엠마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플라이크 아저씨 집에 온 지 이제 겨우 2주일밖에 안 되었다는데 벌써 마을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새로 짠 과즙을 맛보고 떠들고 웃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서 아이들을 안아 올리고 사과를 주는 등 주위에 웃음과 쾌활함을 뿌리고 다녔다. 가끔은 지나가는 장난꾸러기들을 붙잡기도 했다. 사과 먹을래? 그녀는 빨갛게 잘 익은 사과를 골라들고 두 손을 등 뒤에 감추고는 묻는다. 오른쪽, 왼쪽? 단 한 번도 사과는 아이들이 맞춘 손에 들려있지 않았다. 아이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하면 그제야 겨우 사과를 하나 내주었는데 그것도 아주 작고 덜 익은 것이었다. 그녀는 한스에 대해서도 들어서 아는지 언제나 두통을 앓는다는 그 사람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과 떠들고 있었다. 한스가 슬며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플라이크 아저씨가 그의 손에 지렛대를 쥐어주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엠마가 도와줄 거야. 난 지금 작업장에 가봐야 되거든. 아저씨는 가버리고 견습공들은 플라이크 아저씨의 부인과 함께 과즙을 실어 나르는 일을 맡았다.
느닷없이 엠마와 단둘이 앞찾기 옆에 남게 된 한스는 이를 악물고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지렛대가 무척 무거워졌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엠마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지렛대를 몸으로 막고 있었던 것이다. 한스는 화가 나서 다시 한번 힘껏 끌어당겼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몸이 버티고 있는 지렛대를 끌어당기는 동안 문득 부끄럽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 지렛대 돌리는 일을 그만두었다. 달콤한 불안이 그를 사로잡았다. 젊은 아가씨가 대담하게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자 갑자기 그녀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다정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다. 그는 어색하게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무리하지 맙시다. 지렛대가 완전히 멈추자 엠마는 방금 마시다만 과즙이 반쯤 담긴 잔을 그에게 내밀었다. 왠지 더 진하고 더 달콤하게 느껴졌다. 한스는 더 마시고 싶은 것처럼 빈잔을 들여다보았다. 왜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치고 숨이 가빠지는지 이상해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그녀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그녀의 치마가 몸에 스치고 그녀의 손이 자기의 손에 닿을 때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 가득한 기쁨으로 멈춰버릴 것만 같았고 나른한 행복에 무릎이 떨렸다.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는 그녀가 웃으면 따라 웃고 그녀가 실없는 짓을 하면 손가락을 내밀어 겁을 주는 신용을 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2번이나 그녀의 손에서 잔을 받아 마셨다. 저녁이면 사내들과 문 앞에 서 있던 하녀들, 이야기책에 있던 몇 개의 문장, 헤르먼 하이너의 입맞춤, 그리고 여자아이에 대해 학생들끼리 주고받던 떳떳하지 못한 이야기들과 미러들이 머리를 스쳐갔다. 그는 산을 오르는 노새처럼 가쁜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변했다. 말소리, 욕짓거리, 웃음소리가 하나의 크고 둔탁한 소음이 되어 가라앉고 강물과 오래된 다리는 한 폭의 그림처럼 멀리 아련하게 보였다. 엠마도 달라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사라지고 검고 쾌활한 눈과 빨간 입술, 그리고 그 안에 하얗고 뾰족한 이만 남았다. 그녀의 모습도 모두 녹아 없어지고 각각의 부분으로만 남았다. 검정 양말을 신은 발목, 목덜미에 흐트러진 곱슬머리, 파란 목도리 속에 가려진 햇볕에 그을린 둥근 목덜미, 튼실한 어깨, 그 아래에 물결치는 숨결, 불그스름하게 투명한 귀가 보였다. 엠마가 손잡이 달린 통 속에 잔을 떨어뜨렸다. 잔을 집으려고 몸을 굽히다가 그녀의 무릎이 한스의 손목에 닿았다. 한스도 허리를 굽히다가 얼굴이 거의 그녀의 머리에 닿을 뻔했다. 머리에서 은은한 향기가 풍기고 흐트러진 곱슬머리 아래로 아름다운 목덜미가 단단하게 채워진 푸른 우도 속에서 따스하게 빛나는 것이 살짝 보였다.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무릎이 그의 팔을 따라 미끄러지고 머리카락이 그의 볼을 스쳤다. 몸을 구부리고 있었기 때문인지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한스의 온몸에 격렬한 전율이 치달았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앞찾기의 조이개를 꽉 잡았다. 한순간 깊은 피로감이 밀려왔다. 심장은 경련하듯 뛰고 팔의 힘은 빠져나갔으며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녀가 다른 곳을 바라볼 때면 지금까지 몰랐던 쾌감과 떳떳하지 못한 양심을 느끼며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순간에 그의 내면에서 무엇인가 찢어졌다. 그리고 저 멀리 푸른 해안을 따라 자신을 유혹하는 새롭고 낯선 땅이 그의 영혼 앞에 펼쳐졌다. 타오르는 불안과 달콤한 고뇌가 무엇을 뜻하는지, 고통과 쾌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큰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저 희미하게 예감할 뿐. 쾌감은 그의 젊은 사랑의 힘, 늠름한 생명에 대한 최초의 예감을 의미했으며, 고통은 아침의 평화가 찢겨 어린 시절에서 영원히 떠났으며 그의 영혼이 2번 다시는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최초의 난파를 겨우 모면한 그의 가볍고 작은 배는 이제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새로운 폭풍 속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심연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암초 바로 옆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제껏 올바른 지도를 받았던 청년조차 이제는 안내자 없이 오직 혼자 힘으로 구원의 길을 찾아내야만 했다. 때마침 어린 견습공이 돌아와 앞찾기를 교대해 주었다. 그는 혹시나 엠마의 손이 닿거나 다정하게 말을 걸어줄까 하고 잠시 더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엠마는 다른 앞찾기를 찾아다니며 떠들고 있었다. 한스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마음 설레게 하는 것으로 변해 있었다. 과즙 찌꺼기 덕분에 통통하게 살이 오른 참새들이 요란스럽게 하늘을 날았다. 하늘이 이토록 높고 아름답고 푸르른 그리움으로 물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강이 이토록 맑은 청록색으로 미소 지은 적도 없었고 뚝이 이토록 눈부시게 하얀 물거품으로 일렁인 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선명한 색채로 다시 그려졌다. 마치 깨끗한 새 유리를 끼운 것 같았다. 한바탕 축제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들떠 있었다. 한스의 가슴 속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대담한 감정과 눈부신 희망이 강하게, 불안하게, 그리고 달콤하게 물결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단지 부질없는 꿈일 뿐이고 절대로 현실일 수 없다고 의심하는 절망적인 두려움이 그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서로 모순되는 이 두 가지 감정은 어두운 밑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샘이 되었다. 몹시도 강렬한 어떤 것이 그의 내면에서 사슬을 끊고 몸을 떨쳐 날아오르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흐느낌이거나 노래거나 외침 또는 커다란 웃음이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서야 겨우 흥분은 가라앉았다. 집에서는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다. 어디 갔었니? 기벤라트 씨가 물었다. 물레방앗간에서 플라이크 아저씨네 과즙 짰어요. 그 사람은 올해 얼마나 짰든? 2통일 거예요. 아버지가 과즙을 짤 때에는 플라이크 아저씨네 아이들을 초대해달라고 한스는 부탁했다. 그럼 물론이지. 나는 다음 주에 짤 테니까 그때 아이들을 부르도록 해라. 아버지는 중얼거렸다. 저녁 식사 때까지는 아직 1시간이 있었다. 한스는 뜰로 나갔다. 두 그루의 전나무 말고는 푸른색이라곤 없었다. 그는 개암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 시든 나뭇잎들을 휘저어 떨어뜨렸다. 해는 이미 산 그늘로 숨었다. 산을 뒤덮은 전나무의 가늘고 뾰족뾰족한 검은 윤곽이 차분하게 맑은 청록색 저녁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길게 뻗은 회색 구름이 황갈색으로 물든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처럼 느긋하고 즐겁게 황금빛 허공을 가르며 골짜기 아래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갖가지 빛깔로 풍성하게 무르익은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한스는 뜰을 어슬렁거렸다. 이따금 멈춰서서 눈을 감고 그는 엠마의 모습을 떠올렸다. 앞찾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던 모습, 자기 잔을 주며 마시라고 하던 모습, 커다란 통 위에 몸을 구부렸다가 빨개진 얼굴로 다시 일어났을 때의 모습. 그녀의 머리카락, 푸른 옷에 감싸인 토실토실한 몸매, 목, 검은 머리에 덮여 갈색으로 그늘진 목덜미. 그는 쾌감을 느끼며 전율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만은 도저히 떠올릴 수가 없었다. 해가 완전히 가라앉은 뒤에도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차츰 짙어지는 어둠은 이름조차 모르는 온갖 비밀로 가득 찬 베일 같았다. 그는 자기가 하일브론의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의 피 속에서 이제 막 눈뜨기 시작한 남성다운 혈기는 그에게 낯설고 초조하고 피곤한 것일 뿐이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스는 자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옛날 그대로의 환경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아버지, 늙은 하녀, 식탁, 세간들이 갑자기 낡은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오랜 여행에서 방금 돌아온 사람처럼 그는 놀라움과 서먹함과 반가움이 뒤섞인 심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다. 죽음을 부르는 나뭇가지에 연연하던 때만 해도 작별을 구하는 인간의 애절한 우월감으로 바라보던 것들이 지금은 다시 돌아와 잠이 깬 것처럼 미소 지으며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다.
식사가 끝나 한스가 일어서려고 하자 아버지가 평소 그대로의 무뚝뚝한 말투로 물었다. 한스, 기계공이 되고 싶니? 아니면 서기가 되고 싶니? 왜요? 한스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다음 주말에 기계공 슐러시 견습공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시청의 견습 서기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잘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한스는 밖으로 나갔다. 갑작스러운 물음에 그의 마음은 혼란을 느꼈다. 몇 달 동안 이런 것과는 관계없던 신선한 일상이 불쑥 눈앞에 나타나 유혹하는 얼굴로 약속하고 위협하는 얼굴로 강요했다. 그는 사실 기계공도 서기도 되고 싶지 않았다. 격렬한 육체노동이 두렵기도 했다. 문득 아우구스트 생각이 났다. 그에게 기계공에 대해 물어보리라 마음먹었다.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는 동안에 그의 생각은 다시 희미하게 빛깔이 바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급한 일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충동이 그를 몰아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불안하게 현관을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모자를 집어들고 집을 나와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갔다. 오늘이 가기 전에 엠마를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날은 벌써 어두웠다. 가까운 술집에서 고함 소리와 목쉰 노랫소리가 들렸다. 창문마다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한 불빛이 가냘프게 대기 속으로 던져지고 있었다. 젊은 아가씨들이 길게 늘어서서 서로 팔짱을 끼고 웃고 떠들면서 젊음과 기쁨이 넘치는 따스한 물결처럼 희미한 불빛이 졸린 듯 흔들거리는 거리를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한스는 그들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 뒤에서 바이올린 연주 소리가 들렸다. 컴컴한 우물가에서는 어떤 여자가 상추를 씻고 있었다. 다리 위에서 두 쌍의 젊은이가 산책하고 있었다. 한 남자는 아가씨의 손을 가볍게 쥐고 그녀의 팔을 흔들면서 여송연을 피우고 있었다. 다른 한 쌍은 서로 바짝 기대어 천천히 걷고 있었다. 사내는 아가씨의 허리를 안고 아가씨는 어깨와 머리를 그의 가슴에 맡기고 있었다. 한스는 지금까지 이러한 광경을 수없이 봤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은밀한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자극적이고 달콤한 의미였다. 그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뒤흔들렸다. 어떤 커다란 비밀에 다가서고 있다는 느낌. 달콤한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떨리는 가슴은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다. 막상 플라이크 아저씨의 집 앞에 오자 한스는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11~12살 무렵에는 가끔 이곳에 놀러 왔었다. 그때마다 플라이크 아저씨는 성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옥이나 악마나 영혼에 대해 한스가 격렬한 호기심으로 퍼붓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 주었다. 이러한 추억은 그에게 편하지 않았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금지된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만 같았다. 지금 이 모습을 아저씨가 본다면 뭐라고 할까? 꾸짖기보다는 그저 비웃을 것 같았다. 한스는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 그는 집 뒤로 돌아갔다. 뜰의 담장 너머로 불 켜진 거실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아저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의 부인은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하는 것 같았다. 큰아이는 아직 자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엠마는 집안일 뒤치다거리라도 하는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잠깐씩 눈에 띄다 말다 했다. 어찌나 조용한지 거리를 지나는 먼 발자국 소리며 뜰 건너편에서 잔잔히 흐르는 강물 소리까지 뚜렷이 들렸다. 날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밤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었다. 거실 창과 이어진 작은 복도에 난 자그마한 창문에 희미한 사람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고개를 쑥 내밀었다. 엠마였다. 순간 한스는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녀는 한참이나 한스가 있는 쪽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쪽에서는 자기가 보일 리 없었기 때문에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녀를 뚫어지게 마주 쳐다보았다. 혹시라도 그녀가 자기를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불안에 떨면서 희미한 그림자가 창에서 사라지는가 싶더니
뜰로 나오는 작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엠마가 집에서 나왔다. 한스는 깜짝 놀라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담장에 기대선 채 그녀가 어두운 뜰을 가로질러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어떤 힘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엠마는 그의 바로 앞에 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나지막한 담장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두 사람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그녀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한스?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얼른 대답했다. 그녀가 한스라고 친숙하게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그녀가 어루만져주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담장 너머로 손을 내밀었다. 그는 수줍고 다정하게 그녀의 손을 살짝 힘주어 잡았다. 그녀가 전혀 손을 빼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따스한 손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자기 볼에 댔다. 욕망과 이상한 온기, 즐거운 피로의 물결이 그를 꿰뚫고 흘렀다. 주위의 공기가 어쩐지 미지근하고 촉촉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에게는 더 이상 거리도 뜰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있는 그녀의 눈부신 얼굴과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뿐이었다. 나랑 키스하고 싶니? 아득히 먼 밤의 저편에서 울려오는 것 같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눈부시게 밝은 얼굴이 다가왔다. 몸의 무게 때문에 담장의 널빤지가 약간 바깥쪽으로 휘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한스의 이마에 닿았다. 하얀 눈꺼풀과 새까만 속눈썹에 덮인 그녀의 감은 눈이 그의 눈앞에 있었다. 수줍은 한스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자 강렬한 전율이 그의 몸을 휘감았다. 그는 뒤로 주춤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불타올랐다. 그의 생명을 다 마셔버릴 것처럼 그녀는 거세고 탐욕스럽게 그의 입술을 빨았다. 그녀의 입술이 떨어지기도 전에 쾌감은 죽을 것 같은 피로와 고통으로 변해 있었다. 엠마가 그를 놓아주었을 때 그는 비틀거리며 담장을 꼭 붙잡았다. 내일 저녁에 또 와. 엠마는 그에게 말하고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한스에게는 아주 오랜 시간처럼 느껴졌다. 여전히 담장에 매달린 채 그는 멍한 눈으로 그녀가 사라진 길을 바라보았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피가 머릿속에서 쿵쾅거리며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고통에 겨워 어지럽게 흐트러진 심장의 파도가 다시 되돌아와서 그를 숨막히게 했다. 방문이 열리고 구두방 아저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여태껏 작업장에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들킬까봐 얼른 도망쳤다. 하지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것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어두운 거리가 졸린 듯한 처마가 붉은색의 음침한 창문이 빛바랜 연극 무대의 배경처럼 그의 곁을 흘러갔다. 다리와 강물, 저택과 정원들도 흘러갔다. 게르버 거리의 분수가 묘하게 높은 소리를 내며 물을 뿜고 있었다. 한스는 문을 열고 캄캄한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갔다. 문을 열고 닫고 다시 다른 문을 열고 닫고 책상 앞에 앉았다. 한참 지난 뒤에야 그는 자기 방에 돌아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옷을 벗을 생각이 났다. 옷을 벗고 또 멍하니 창가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가을밤의 추위에 몸을 떨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눕자마자 곧 잠이 들 줄 알았는데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가 격렬하게 끓기 시작했다. 눈을 감자 그녀의 입술이 아직도 자기 입술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마치 자기의 영혼을 다 빨아내고 대신 고통스러운 열정으로 채울 것처럼. 밤늦게 잠이 들어서도 그는 꿈에서 꿈으로 쫓겨다녔다. 소름 끼치도록 깊은 어둠 속에서 그는 손으로 더듬어 엠마의 팔을 잡았다. 그녀가 그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쓰러지면서 포근하고 깊은 물결 속으로 가라앉았다. 구두방 아저씨가 불쑥 나타나 왜 찾아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한스는 웃음을 터뜨렸다. 플라이크 아저씨가 아니라 마을 보론의 기도실 창가에 걸터앉아
익살을 떨고 있는 헤르만 하일너였던 것이다. 하지만 하일너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한스는 과즙 앞찾기 옆에 서 있었다. 엠마가 몸으로 지렛대를 잡고 있었다. 그는 지렛대를 돌리려고 있는 힘을 다했다. 그녀가 한스에게 몸을 숙이며 그의 입술을 찾았다. 깊은 고요와 어둠이 주위를 삼켰다. 그는 다시 따스한 어둠의 밑바닥으로 가라앉았다. 현기증이 나서 기절할 것 같았다. 갑자기 신학교 교장 선생의 훈시가 들려왔다. 그것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잤다. 맑고 상쾌한 날씨였다. 오랫동안 뜰을 여기저기 거닐면서 잠을 몰아내고 머리를 맑게 하려 했지만 그를 감싸고 있는 졸음의 안개는 좀처럼 거치지 않았다. 뜰에 오직 하나 남은 보랏빛 곽꽃이 아직 8월인 양 햇살을 받으며 아름답게 웃고 있었고 이른 봄날처럼 따스하고 다정한 햇빛이 시든 나뭇가지며 잎이 진 덩굴 둘레에 차분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다만 눈으로 보았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상관없는 일이었다. 갑자기 이 뜰에서 아직 그의 토끼가 뛰놀고 지렛대가 달린 물레방아가 움직이고 있던 무렵에 뚜렷한 추억이 되살아났다. 3년 전 9월 세단축제 전날이었다. 아우구스트가 송악을 갖고 왔다. 둘이서 깃대를 윤이 나도록 닦은 뒤 그 금빛 끝머리에 송악을 매달고 내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내일을 즐겁게 기다렸다. 그뿐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둘은 축제를 앞둔 즐거운 기분으로 가슴이 벅찼다. 깃발이 햇살을 받아 찬란히 빛나고 있었고 안나 할머니는 자두가 든 과자를 구웠다. 밤에는 높은 바위에서 세단에 불을 피우기로 되어 있었다. 한스는 하필 그날 밤의 일이 왜 오늘 생각나는지, 왜 그 추억이 그토록 아름답고 선명한지, 왜 그 추억이 자기를 이처럼 비참하고 슬프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소년 시절이 그에게 작별을 고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큰 행복의 가시를 남겨두기 위해 다시 한번 웃으면서 즐겁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다만 엠마나 어젯밤의 일과는 전혀 생뚱맞고 옛날의 행복과 융합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자기의 내부에 태어나고 있음을 느꼈을 뿐이었다. 다시 금빛 깃대의 끝이 번쩍거리며 빛나는 것이 보이고 아우구스트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방금 구운 과자 냄새가 났다. 그토록 시원스럽고 행복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의 자기에게는 이처럼 멀리 떨어진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는가 싶어 그는 커다란 전나무의 까칠까칠한 나무줄기에 기대어 절망감으로 흐느껴 울었다. 그 흐느낌이 지금의 그를 위로하고 구원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낮에 그는 아우구스트에게로 갔다. 그는 이미 도제장이 되어 있었고 제법 살도 찌고 몸집도 커져 있었다. 한스는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거 큰일이군. 아우구스트는 어른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거 큰일이야. 너는 허약하니까. 처음 1년은 줄곧 쇠를 두들기는 일만 하거든. 만망치질을 하는 건 숟가락을 휘두르는 것과는 달라. 그리고 쇠를 실어 날라야 하고 밤이 되면 그놈을 치워야만 하지. 쇠줄을 쓰는데도 힘이 있어야 해. 처음에는 좀 익숙해질 때까지 낡은 줄밖에 주지 않아. 꼭 원숭이 엉덩이처럼 매끈매끈해서 들지도 않는 걸 말이야. 한스는 그만 풀이 죽고 말았다. 그럼 난 못하겠구나.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야. 죽는 소린 하지도 마. 처음에는 아무튼 댄스홀과는 다르다는 거야. 하지만 그 밖에는... 기계공이란 좋은 거야. 머리도 좋아야 하거든. 그렇지 않으면 멍텅구리 대장장이밖에 못 되니까. 이것 좀 볼래? 그는 번쩍번쩍 빛나는 강철제에 조그맣고 정교한 기계의 부품을 들고 와서 한스에게 보였다. 이런 건 정말 반밀리도 틀리면 안 돼. 모두 손으로 만든 거야. 나사못까지 말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돼. 이걸 좀 더 연마해서 달구면 완성이야. 정말 멋지구나.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아우구스트는 웃었다. 걱정돼서 그래? 사실 견습공은 무척 구박을 받긴 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네가 다음 금요일에 시작하면 마침 그날이 나의 2년째 근무를 마치는 날이거든. 토요일에는 첫 주급을 받게 돼. 그래서 일요일에 축하 파티를 열 거야.
맥주, 과자 다 있어. 너도 와. 그러면 우리 일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야. 게다가 우린 원래 친구잖아. 식사 시간에 한스는 아버지에게 일주일 뒤부터 기계공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오후에 슐러의 작업장으로 한스를 데리고 가서 견습 신청을 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한스는 그런 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오직 엠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숨이 답답해졌다. 시간이 무척 긴 듯도 하고 너무 짧은 듯도 했다. 밥 따위는 먹을 생각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우유 한 잔만 마시고 그는 뱃사공이 여울을 타고 흘러내려가듯이 밀회를 하기 위해 서둘러 갔다.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았다. 어두운 길, 빨간 창, 가로등의 어렴풋한 불빛, 느릿느릿 걷는 연인들. 구두방의 뒤뜰 담장 부근에서 그는 커다란 불안에 사로잡혀 무슨 소리가 날 때마다 흠칫 움츠러들었다. 어둠 속에 서서 눈치를 살피고 있자니 자신이 도둑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1분도 못 되어 엠마가 그의 앞에 나타나 두 손으로 그의 머리칼을 어루만지고는 뜰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문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그를 끌어당겨 풀숲으로 둘러싸인 길을 따라 뒷문으로 빠져 어두운 복도로 들어갔다. 지하실 계단에 이르러 두 사람은 맨 윗단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어둠 속에서 겨우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렸다. 엠마는 기분이 무척 좋은 듯 속삭이는 목소리로 열심히 짓거렸다. 그녀는 벌써 몇 번이나 키스를 경험했을 정도로 연애에 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처럼 내성적이고 얌전한 소년이 그녀에게는 딱 좋았다. 그녀는 그의 갸름한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이마에, 눈에, 볼에 차례차례 키스했다. 입술 차례가 되어 그녀가 다시 오랫동안 빨아들일 것처럼 열렬하게 키스하자 소녀는 현기증을 느꼈다. 그는 맥없이 정신을 잃다시피 되어 그녀에게 기댔다. 그녀가 나지막하게 웃으며 그의 귀를 잡아당겼다. 그녀는 쉴 새 없이 짓거렸다. 그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손으로 그의 팔과 머리카락, 목과 손을 쓰다듬고 볼을 그의 볼에 맞대고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는 말없이 몸을 내맡기고 감미로운 두려움과 깊고 행복한 불안이 가득 차 때때로 열병 환자처럼 희미하게 흠칫 놀라곤 했다. 무슨 애인이 이래?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녀는 웃으면서 그의 손을 잡아 자기의 목덜미와 머리칼을 만지게 하고 다시 자기 가슴에 갖다 대고 그 손에 몸을 밀어붙였다. 부드러운 곡선에 감미롭고 신비로운 설렘을 느끼면서 그는 눈을 감았다. 끝없는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만해. 그녀가 다시 키스하려고 하자 그는 그녀를 밀어냈다. 그녀는 웃으면서 그를 끌어당겨 팔로 꽉 감아 그의 옆구리에 자기 옆구리를 밀어붙였다. 그는 그만 얼떨떨해져서 아무 말도 못했다. 정말 나를 좋아해? 그녀가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말하려 했지만 겨우 고개를 끄덕이기만 할 뿐이었다. 그렇게 한동안을 계속 끄덕이기만 했다. 그녀는 다시 그의 손을 잡고 시시덕거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코르셋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전혀 몰랐던 생명의 맥박과 호흡에 뜨겁게 가까이 닿자 당장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죽을 것처럼 숨이 가팠다. 그는 손을 빼며 신음하듯 간신히 말했다. 이젠 집에 가야 해. 일어서다가 비틀거리는 바람에 하마터면 계단에서 굴을 뻔했다. 왜 그래? 엠마가 깜짝 놀라 물었다. 모르겠어. 무척 지쳤어. 뜰의 담장까지 줄곧 그녀가 지탱해주며 몸을 바짝 밀어붙이고 있던 것도 그는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가 작별 인사를 하고 그의 뒤에서 문을 닫는 소리도 그는 듣지 못했다. 커다란 폭풍에 휩쓸려 거센 파도에 흔들리며 어딘가로 실려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푸르스름한 집들이며 위쪽 산등성이, 전나무의 가지, 밤의 어두움, 그리고 꿈쩍도 하지 않는 커다란 별들이 보였다. 바람 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리 기둥에 부딪히며 흐르는 강물 소리가 들렸다. 강물 가득 비친 뜰과 푸르스름한 집들과 밤의 어둠과 가로등, 그리고 커다란 별들이 보였다. 그는 다리 위에 주저앉았다.
너무나 지쳐서 집까지 도저히 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는 난간에 걸터 앉아 다리 기둥을 스치며 흘러가서 두 개 부딪혀 출렁이고 다시 물레방아로 흘러가서 오르간 소리를 내는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손이 차가웠다. 가슴과 목에서는 피가 막히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콸콸 쏟아져 흘러 그의 눈을 어둡게 하고는 다시 갑작스레 물결치면서 심장을 향해 치달아 머리를 어지럽게 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 침대에 눕자마자 그는 곧 잠이 들어버렸다. 꿈속에서 커다란 공간을 가로지르며 심연에서 심연으로 빠져들었다. 한밤중에 그는 고통으로 녹초가 된 채 눈을 떴다. 목말라 죽을 것만 같은 동경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억제할 수 없는 어떤 강렬한 힘에 의해 그는 아침까지 자는 둥 마는 둥 이리저리 뒹굴면서 누워 있었다. 날이 셀 무렵이 되자 그의 고통과 고뇌는 절정에 이르렀다. 그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언제까지나 그칠 줄 모르는 울음이었다. 눈물로 젖어버린 요 위에서 그는 다시 한번 지쳐 잠들었다. 7. 기벨라트 씨는 과즙 앞찾기 옆에서 호들갑스럽게 으스대며 바삐 움직였다. 한스도 이를 거들었다. 구두방 아저씨의 아이들 둘이 와서 과일 나르는 일을 도왔다. 아이들은 별나게 큰 검은 빵과 시음용 작은 컵을 들고 다녔다. 하지만 엠마는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과즙통을 들고 나가 30분이나 자리를 비웠을 때에야 한스는 용기를 내어 아이들에게 엠마에 대해 물어보았다. 엠마는 어디 있어? 오고 싶지 않대? 아이들이 입안에 든 것을 삼키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갔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갔다고? 어디로? 집에. 집에? 그럼 아주 간 거야? 기차 타고? 아이들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오늘 아침에. 아이들은 사과를 달라고 다시 손을 내밀었다. 한스는 앞찾기를 돌리면서 과즙통 속을 한참 쏘아보았다. 차츰 무슨 일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알 것 같았다. 아버지가 돌아왔다. 모두들 즐겁게 일했다. 아이들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갔다. 저녁 나절이 되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한스는 자기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10시가 되고 11시가 되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참담한 느낌이 어렴풋이 들었다. 엠마의 일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다. 작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작별 인사도 없이 그녀는 떠나버렸다. 그녀를 만났던 그날 밤에 그녀는 자기가 언제 떠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웃음, 그녀의 키스, 갖고 노는 듯하던 그녀의 몸짓을 되새겨보았다. 결론은 하나였다. 그녀는 그를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화가 치밀었다.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사랑의 흥분과 불안이 더해져서 분노에 찬 고통은 우울한 번민으로 바뀌었다. 그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집에서 뜰로, 뜰에서 거리로, 거리에서 숲으로, 그리고 다시 숲에서 집으로 헤매고 다녔다. 이렇게 해서 그는 너무 빨리 사랑의 비밀을 알아버렸다. 그것은 달콤하기는커녕 쓰디쓴 맛이었다. 어찌할 수 없는 슬픔, 그리운 추억, 하염없는 괴로움의 나날 속에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서 잠 못 이루거나 어쩌다 잠들면 어김없이 무서운 꿈에 빠지는 밤이 계속되었다. 꿈속에서는 늘 이상할 정도로 피가 들끓었다. 꿈속에서 그는 끔찍하게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거나 누군가의 목을 죄어 죽이는 팔이 되거나 뜨거운 눈을 가진 정체 모를 괴수가 되거나 아찔하게 깊은 심연이 되거나 불꽃처럼 타오르는 커다란 눈이 되거나 했다. 그러다 잠에서 깨어나면 싸늘한 가을밤의 쓸쓸함에 감싸여 외로움에 젖었고 아가씨의 그리움으로 번민하고 신음하면서 눈물로 젖은 이불에 엎드리는 것이었다. 금요일이 가까워지자 아버지는 그에게 삼배로 만든 푸른 작업복과 반모직의 푸른색 모자를 사주었다. 그는 직공복을 입은 자기 모습이 얼마나 우스울까 생각했다. 학교를 지날 때, 교장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 집을 지날 때,
플라이크의 작업장을 지날 때, 목사님 집을 지날 때 얼마나 참담할까.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땀, 희생, 긍지와 공명심과 희망으로 넘쳤던 즐거운 꿈들이 모두 헛된 일이 되고 겨우 다른 친구들보다 뒤늦게 사람들의 놀림을 받으며 풋내기 견습공으로 작업장에 들어가게 되다니. 하일노가 이 꼴을 보면 뭐라고 할까. 저녁 나절에 뒤치다거리를 할 때 아우구스트는 그에게 내일 2시에 자기한테 오라고 귓속말로 속삭였다. 친구들과 빌라흐로 가서 유쾌하게 한바탕 놀 작정이니까 꼭 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스는 그럼하고 했다. 사실은 일요일에는 온종일 집에서 누워있고 싶었다. 그만큼 그는 피로하고 기분도 엉망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안나 할머니가 물집 생긴 손에 고약을 발라주었다. 8시에는 벌써 잠자리에 들어 이튿날 아침 늦게까지 내내 잠들어 있었다. 덕분에 그는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가기 위해서 급히 서둘러서 채비를 차려야만 했다. 점심 식사 때 그는 아우구스트와 소풍을 가기로 했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전혀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50페니까지 주면서 저녁 식사 때까지는 돌아오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햇살을 받으면서 거리를 느긋하게 걷고 있으려니 오랜만에 일요일의 기쁨이 느껴졌다. 손이 새까매지고 몸이 지쳐 쓰러질 정도로 일을 한 다음에 보는 길거리는 왠지 한층 더 엄숙해 보였고 태양도 유난히 빛나는 것처럼 보였으며 모든 것이 축일처럼 아름다워 보였다. 햇살이 비치는 집 앞의 벤치에 걸터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정육점 주인이나 가죽공장 직공, 빵집 주인이나 대장간 아저씨의 마음을 이젠 알 것 같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속물이라고 경멸하지 않게 되었다. 모자를 약간 비스듬히 쓰고 새하얀 깃이 달린 셔츠와 손질한 나들이 옷을 입고 줄지어 산책하거나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공장 직공이나 기능공, 견습공들의 뒷모습을 한스는 지켜보았다. 꼭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대개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렸다. 기능공은 기능공끼리, 목수는 목수끼리, 미장이는 미장이끼리 어울리며 제각기 자기가 속한 직업의 명예를 지켜나갔다. 그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고상한 노동조합은 대장장이 조합이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는 물론 기계공이었다. 한스도 자기가 그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이 기뻤다. 하지만 일요일의 행사가 좀 불안하기도 했다. 기능공들은 마시거나 먹는 데에 있어서도 유난스럽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춤을 추게 될지도 몰랐다. 한스는 아무튼 어른답게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술에 취할 각오도 되어 있었다. 그는 맥주를 별로 마시지도 못했고 담배도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송연 한 대를 겨우 끝까지 피울 정도였다. 거울처럼 매끈하고 푸른 강물이 황금빛으로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 잎이 거의 다 져버린 단풍나무와 아카시아 나무들 사이로 온화한 10월의 태양이 따스한 햇살을 던지고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 높이 떠 있었다.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고 상쾌한 가을날이었다. 지나간 여름의 아름다운 것들이 아무런 고통 없이 미소 짓는 추억처럼 온화한 대기를 가득 채우는 이런 날에는 아이들은 계절을 잊은 채 꽃을 찾으러 나가고 늙은이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그리운 추억에 흠뻑 젖은 눈동자로 창이나 집 앞 벤치에 앉아 바람에 나부끼는 것들을 지켜본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기분 좋게 실컷 마시고 배불리 먹고 노래하고 춤추며 술잔치를 벌이거나 맹렬한 주먹다짐으로 이 멋진 날을 찬양한다. 사실 그것도 알고 보면 곳곳에서 신선한 과일이 든 과자가 구워지고 새로운 과실주나 포도주가 지하실에서 발효하고 바이올린이나 하모니카가 음식점 앞이나 보리소 광장에서 1년의 마지막 아름다운 날을 축하하여 그들을 춤과 노래와 사랑의 장난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인 것이다. 맥주는 정말 훌륭했다. 차가워서 별로 쓰지도 않았다. 한스는 즐겁게 마셨다. 아우구스트는 아주 익숙하게 입맛을 다시고는 연기를 뿜어대는 난로처럼 옆걸련을 피워댔다. 그 모습을 보며 한스는 마음속으로 감탄했다. 인생을 알고 즐길 줄 아는 사람들과 술집 테이블에 어울려 앉아 자기도 마땅히 그럴 자격이 있는 인간인 것처럼 유쾌하게 일요일을 보내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함께 웃고 떠들고 가끔 농담을 던지는 것도 멋진 일이었다. 잔을 비우고 그 잔으로 테이블을 치면서 아가씨 한 잔 더
하고 거리낌 없이 고함치는 건 역시 멋지고 사나이다운 느낌을 주었다. 다른 친구들처럼 꺼진 옆걸련 꽁초를 왼쪽 손가락에 끼우고 모자를 뒤로 젖혀보는 것도 신나는 일이었다. 한스는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다. 방과 테이블과 술병, 잔, 친구들이 겹쳐져 푹신한 갈색 구름이 되었다. 정신을 바짝 차리면 다시 윤곽이 또렷해졌지만 그때뿐이었다. 이야기 소리나 웃음소리가 높아지면 그도 덩달아 큰 소리로 함께 웃었다. 잔이 마주칠 때마다 그도 함께 했는데 1시간이 지나자 병이 비어 있었다. 제법 마시는걸? 한 병 더 할래? 아우구스트가 말했다. 한스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던 그였다. 프랑크푸르트의 사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모두가 노래를 따라 불렀다. 한스도 목청껏 노래를 불러댔다. 그러는 동안에 술집 안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여종업원을 돕기 위해 주인집 딸이 나왔다. 그녀는 크고 아름다운 몸매에 건강하고 발랄한 얼굴, 차분한 갈색 눈을 갖고 있었다. 그녀가 새 병을 한스 앞에 놓았을 때 옆에 앉아있던 숭늉공이 능숙하고 뻔뻔스러운 말솜씨로 수작을 걸었지만 그녀는 관심도 주지 않았다. 그 사내에게 당신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한스의 아직 애티나는 곱상한 얼굴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녀는 한스 쪽으로 몸을 돌리고 손으로 재빨리 그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카운터로 돌아갔다. 즐거웠던 기분은 차차 가라앉기 시작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온갖 언짢은 일들이 떠올랐던 것이다. 집에 돌아갈 일, 아버지와의 괴로운 말다툼, 게다가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다시 일터로 가야 한다. 차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도 상당히 취해 있었다. 머리가 아직 또렷할 때에 아우구스트가 계산을 했는데 1달러를 내놓았는데도 거스름돈은 거의 없었다. 짓거리고 웃어대며 거리로 나오자 밝은 저녁 햇살이 눈부셨다. 한스는 이제 거의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아우구스트에게 기대 그의 부축을 받으며 걸었다. 백조를 지나칠 때 숭늉공이 들어가자고 고집을 부렸다. 한스가 뿌리쳤다. 나는 집에 가야 돼. 혼자선 걷지도 못하잖아. 숭늉공이 비웃었다. 걸을 수 있어. 나는 갈 테야. 그럼 브랜디라도 한 잔 마시고 가, 꼬마야. 그걸 마시면 다리에 힘도 생기고 뱃속도 편해져. 정말이야. 어느새 한스는 조그만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거의 다 흘리면서 잔을 들어 꿀꺽 마셨다. 목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 토할 것 같았다. 혼자서 입구의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와 정신없이 마을로 나왔다. 집이며 울타리며 뜰이 종횡으로 뒤엉켜 빙글빙글 돌면서 그의 곁을 스쳐갔다. 그는 사과나무 아래 축축한 풀밭에 누웠다. 갖가지 불쾌한 감정과 근심이 몰아닥쳐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더럽혀지고 모욕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간담?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말하지? 내일은 또 어떻게 해? 처참한 절망감을 느끼며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영원히 쉬고 잠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부끄러웠다. 머리가 아프고 눈도 아팠다. 갑자기 뒤에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아까의 즐거운 기분의 흔적이 돌아왔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아, 그리운 아우구스틴, 아우구스틴, 아우구스틴. 아, 그리운 아우구스틴. 모든 게 다 끝나버렸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가슴이 쓰리게 아팠다. 어렴풋한 상념과 추억들, 부끄러움과 자책감이 질펀하게 물결치며 그를 덮쳤다. 그는 큰 소리로 흐느끼며 풀숲에 쓰러졌다. 1시간쯤 지나자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었다. 그는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간신히 언덕길을 내려갔다. 기벨라트 씨는 아들이 저녁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몹시 화가 나 있었다. 9시가 되자 그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등나무 회초리를 꺼냈다. 이 녀석이 이젠 애비의 매가 필요 없는 나이가 된 줄 아는 모양이지. 들어오기만 해봐라. 혼쭐을 내줄 테니. 10시가 되었다. 밤늦게까지 놀러다닐 작정이라면 어디서 밤을 새우게 될지 분명히 알게 해주마 하며 그는 현관문을 잠가버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화를 내면서도 아들이 현관의 손잡이를 돌려보고
살그머니 초인종끈을 잡아당기기만을 이제나 저제나 하며 안타깝게 기다렸다. 쓸데없이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놈은 한번 따끔하게 혼나봐야 해. 어린 놈이 술에 취한 게 틀림없어. 돌아오기만 해봐라. 정신이 번쩍 나게 해줄 테니. 멍텅구리 녀석, 빌어먹을 놈, 뼈가 으스러지도록 두들겨 패줘야지. 결국 분노는 졸음 앞에 지고 말았다. 그 무렵 아버지가 그토록 꾸짖던 한스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채 조용하고 느릿하게 어두운 강물을 따라 골짜기 아래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구토도 부끄러움도 번민도 그에게서 지워져 있었다. 어둠 속을 흘러가는 한스의 메마른 몸을 푸른 가을 달빛이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시커먼 강물이 그의 손과 머리칼과 창백한 입술을 어루만졌다. 날이 밝기 전에 먹이를 구하려고 나온 겁많은 수달이 교활한 눈을 번뜩이며 그의 곁을 소리 없이 지나갔다. 그가 어떻게 강에 빠졌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가파른 언덕에서 발을 헛디뎠는지도 모른다.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균형을 잃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름다운 강물에 이끌려 그 위로 몸을 숙였는지도 모른다. 평화롭고 깊은 안식이 가득한 밤, 푸르스름한 달빛이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피로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던 그의 영혼은 고요히 죽음의 그늘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한낮이 되어서야 그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집으로 실려왔다. 소스라치게 놀란 아버지는 회초리를 옆으로 치우고 쌓이고 쌓인 분노를 버려야 했다. 그는 울지 않았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아버지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고 이따금 문틈 사이로 말없이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깨끗한 침대 위에 아들은 여전히 아름다운 이마와 창백하고 영리한 얼굴로 누워있었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운명을 지닐 권리를 가진 특별한 아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마와 손의 피부가 약간 보랏빛으로 긁혀 있었다. 아름다운 얼굴은 고이 잠들어 있었다. 두 눈은 하얀 눈꺼풀로 덮이고 약간 벌어진 입은 평안해 보여 거의 즐겁게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소녀는 한창 꽃피는 철에 갑자기 꺾여 즐거운 인생의 길에서 내팽개쳐진 듯한 모습이었다. 피로와 외로움과 슬픔에 지친 한스의 아버지도 미소 짓는 무언의 환멸 속으로 빠져들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조합원들도 있었지만 호기심으로 구경 온 사람들도 많았다. 한스 기벨라트는 또 한 번 유명한 존재가 되어 모든 사람의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선생들과 교장 선생, 목사가 프로코트를 입고 거창한 실크해트를 쓰고 나타나 장례 행렬을 뒤따르며 서로 속삭이고 잠시 무덤 앞을 서성거렸다. 라틴어 선생이 특히 우울한 표정이었다. 교장 선생이 작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정말이지, 이 아이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가장 우수한 아이에게 불행이 따르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아버지와 끊임없이 흐느껴오는 안나 할멈과 함께 플라이크 아저씨는 줄곧 무덤 곁에 남아있었다. 정말 가혹한 일입니다, 기벨라트 씨. 나도 한스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는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기벨라트 씨는 한숨을 쉬었다.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영리하고 재능이 뛰어난 아이였는데, 그리고 모든 게 정말 잘 풀려가고 있었는데, 학교며 시험이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불행한 일이 계속 일어나다니. 구두방 아저씨는 묘지의 문을 나서는 프로코트 입은 신사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한스가 이렇게 된 건 저기 걸어가는 신사 양반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왜요? 기벨라트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펄쩍 뛰었다. 진정하세요, 기벨라트 씨. 그저 학교 선생들을 두고 한 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째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 그건 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나 나만 해도 이 아이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로 잘못한 게 많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머리 위로 짙푸른 하늘이 한가로이 펼쳐지고 골짜기에는 강물이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다. 전나무가 우거진 짙푸른 산들이 그리움에 가득 찬 것처럼 부드럽게 멀리까지 가물가물 늘어서 있었다. 구두방 아저씨는 슬픈 얼굴로 기벨라트 씨의 팔을 잡았다.
기벨라트 씨는 이 한때의 고요와 기묘하게 숨막히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어쩌면 좋을지 몰라 머뭇거리며 익숙한 삶의 낮은 세계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